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헌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통치 구조와 관련돼서 통치 구조도 처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법학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통치 구조가 또 뭔가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국가의 3대 기관 있잖아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여기에다가 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감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행정기관 내지는 국가기관 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설명되는 그 파트를 통치구조라고 하고요. 보통 헌법책이나 법학개론 책에 보시면 통치구조가 딱 하나의 챕터로 장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그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와 같은 기관들, 그 다음에 뭐 대법원,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작동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국민주권의 원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행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가지고 있고요. 권력 분립은 이 세 개 기관을 따로 분리를 함으로써 각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보시면 일부 그 네티즌들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형량이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 법원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도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런 재판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법원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는 것은 법원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원이나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국민하고 전혀 취지가 안 맞는 식으로 작동을 하거나 업무를 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탄핵이나 또는 업무에 뭐 선출을 다른 사람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서서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화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그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있는데요. 대의민주주의 원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못 나가요. 왜?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인 이내로 돼 있는데 300 이내로 돼 있는데 그 5,100만 명 어떻게 다 국회에다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일본 같은 경우는 민의원 참여원이라고 해서요. 즉 상원 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연방의회가 2개로 돼 있죠. 상원과 하원으로 2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단원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양원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정치의 변천 과정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서 그 어떤 통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 원리고요. 그럼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이 통치구조에 나오겠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및 동남아시아 또 중남의 다수 국가가 하는데 이게 사실은 까놓고 말씀드리면 아주 고도로 선진국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는 대통령제 안 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프랑스 정도만 쓰고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가 발전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도화된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우리가 속칭 장관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압니다. 장점은 전국의 안정이 있죠. 대통령이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능률적인 행정, 대통령이 명령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 졸속입법 방지, 즉 국회가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 마음대로 또 못한다는 이런 제한성이 있고요. 의회를 견제하는데도 대통령 힘이 좀 막강합니다. 단점이 있죠. 대통령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독재하려고 맘먹으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고요. 국회와 정부가 대립을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즉 여소야대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기관의 부재,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쪽이죠.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중간에서 중재하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영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쓰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뭐냐면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라고 그러죠, 속칭. 예,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도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국회에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합니다. 즉, 따로 즉, 국민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어떤 정치 행정적인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회 같은 경우는 그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일본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총리나 총리 밑에 있는 장관들이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한다 그러면 불신임권을 해당해서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각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왜 저기 의회가 자꾸 날 공격하면 의회에서 날 뽑았기 때문에 의회 종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리가 나 의회 해산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의사가 또 의회가 해산이 돼서 선거가 또 새로 열려요. 일본 보시면 자주 이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좀 헷갈리겠지만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제적 요소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왜? 국회에서 법률안을 보면 되는데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직선제로 뽑히니까 그게 또 파워가 있잖아요. 국민이 밀어주는 게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국무총리 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예요. 왜? 국무총리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어요. 미국 보시면 아시죠? 총리 없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 이 두 명만 있죠.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하고 정부가 같은 몸통이에요. 왜? 의원 출신 중에 수상이 들어오고 의원 출신 중에 장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그 같은 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즉 법률안 제청권이 같은 몸인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장관들도요, 의원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필요한 건 의원이 필요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하에선 정부에 주는데 이게 또 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우리 가능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장관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장관회의 건의권,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건의한다고 이렇게 해임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회에서 열이 받으면 저 장관 잘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통치기구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같은 경우 1인이 출마하는 경우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한 명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득표해야 됩니다. 즉 유권자가 2천만 명이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한 700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혼자나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득표를 해야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요. 2인 이상일 때는 이유 불문입니다. 한 표 차이가 나더라도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투표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2,300만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1등이 2명이에요. 국민투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공개 회의를 거쳐 다수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아시죠? 5년이고요. 중임 못합니다. 한 번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단임제 5년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 연장 및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에 있어서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갖고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4년을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임기가 5년 단임제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못 나와요. 이거는 아예 막아놓은 제도입니다. 특권이 있죠. 임기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내란 및 외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완전히 내적으로 혼란시킨다던가 또는 북한하고 짜고서 대통령이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에 불리한 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말도 안 되죠. 그건 잘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소출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거에는 소출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탄핵 결정에 의해서만 임기 중에 해임 가능하다. 이거는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눈으로 보셨죠? 그 다음에 의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외의 임직 금지 의무. 그래서 대통령 이외에 다른 직은 하면 안 돼요. 임직이라는 건 직에 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이것만 해야 돼요. 직업이요. 평화통일의 의무, 헌법 준수의 의무, 국가 보위의 의무, 민족문화 창달의 의무를 헌법에 있는 기본권에 나와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기구로서의 대통령 관련해서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국회도 대표이기 때문에 같은 대등한 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요. 뭐냐면 헌법기관이라는 건 헌법에 이 기관 만들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대법원장이요,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3인이에요. 감사위원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임명함으로써.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뭐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국정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가 대통령에게 있는데 헌법 개정안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 회부권, 국회 출석 발언권, 법률안 제초권, 임시국회 요구권, 사형 및 감형에 대한 권한, 사명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정통합조정자로서 대통령이 가진 지위고요. 죄송하지만 또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이건 헌법학자분들 수천 명이 되는 헌법학자님들이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국가 독립, 영토 보존, 헌법 수호,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 정당 해상 제소권들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국가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 경제명령 같은 거 공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까지도 선포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에 대한 상당성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국가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외교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대통령이 하시게 돼 있고요.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외교사절 신임 접수가 뭐냐면 대사님이 오시잖아요. 외국에서. 미국 대사나 영국 대사, 뭐 중국 대사 오시잖아요. 오시면 대통령한테 가서 신임장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잘해보셔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사를 보낼 때도 대통령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사 임명장을 줘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내라.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강화권. 선전포고는 뭔지 아시죠? 전쟁할 거야 하고 선언하는 거고요. 강화권은 그만 좀 할까? 뭐 이런 식의 연구하는 것들을 강화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행정정책의 최종적 결정권자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보시면 대통령들이 하신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저게 있죠. 그 금융실명제 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시행하셨죠. 당시에 관리들은 이거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내가 할 건데 뭔 소리예요. 그러고서는 금융실명제 시행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죠. 저 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지방자치권을 이렇게 쉽게 하면 뭐 이렇게 완전히 다 침범하지 않은 행위 범위 내에서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무리 너네가 자체정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휘감독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 2가 되는데요. 국회도 좀 보셔야겠죠. 대통령 설명드렸고요. 국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2개가 일단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투표해서 뽑는 거니까요. 일단은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요. 국회의원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양쪽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최고기관이죠. 입법사법 행정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지만 국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법률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의 권한은 국회만 있기 때문에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 일을. 그런 방법 없죠. 제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 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국정감사는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진짜 우리나라 국정감사 참 잘합니다. 악랄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행정을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는 건 국정감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를 특정 감사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항목에 대해서만 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갑자기 뭐 긴급명령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막 경제명령 때리고 긴급명령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는 이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뭐 당연한 거죠.
법률안의 입법 과정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 또는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이 모이셔갖고 같이 써요. 또 합동 발의를 해가지고요. 법률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법률안 있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국회에 보내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심의해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제2요구 법률안. 전 대통령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고 보냈을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하고요. 그 다음에 제적의원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의 사실은 거부한 법안이거든요. 이걸 통과시킬 때는 제적의원 2분의 1 그리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정도면 이거는 대통령이라도 우리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제2요구를 하지 않은 국회 통과 법률안은 법률에서 그냥 확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부칙 조항에 이 법은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실행한다 이렇게 날짜가 확정이 돼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법률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구성은 우리 아시죠? 4가지 선거 기준 있잖아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위해서 선출을 하며 헌법상으로 200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현재는 200인을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상 인원으로 선거구를 확정을 해갖고 뽑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출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고 2등부터는 다 아웃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은 있긴 하지만 현재 그 법상으로는 1년에 1회 한 번 정기회 있어요. 2회가 아니에요. 한 번 열리게 돼 있고요. 매년 9월 1일에 자동으로 개최가 돼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열리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보통 100일인데 3개월에서 3개월 10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정기국회를 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는 뭐냐? 긴급사항이 발생해갖고 국회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던가 정말 중요한 정치 사안이 있을 때 국회에서 다 집합 그래갖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열리는 것을 임시회라고 하는데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 제적이에요.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서 열리는 임시회이고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제 30일 이내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간과 개최 목적을 반드시 명시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하고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이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법률안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그 다음에 출석의원 2분의 1 찬성으로 통과하는 게 일반적인 게 일반 의결 정족수고요. 만약에 출석 의원의 찬성표를 이렇게 해봤더니 찬성이 예를 들어서 80명, 반대가 80명이에요. 그러면 가부가 동수잖아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부결한 걸로 간주합니다. 즉, 한 명이라도 더 찬성 쪽에 찍어야지 법률안이나 의결 내용이 통과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의결 정족수는 뭐냐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라면 200명 이상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뭐냐? 국회의원의 제명. 무섭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헌법 개정안 이런 경우는 그냥 출석의원 숫자 아니에요. 전체 제적의원 출석부에 나와 있는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결 정족수 중에 특별 의결 정족수 두 번째가 뭐냐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안의 재의결,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건 나 못하겠어 하는 경우에 입법부에서도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출석의원,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그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통과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비공개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국회의 모든 회의 내용이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모든 회의는 정상적으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가지고 야 미안하지만 이거는 공개 안 할래, 언론에 안 알았으면 좋겠어.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런겠죠. 그런 경우에는 회의 후 비공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되게 많죠. 저도 이거 처음에 외우느라고 헷갈렸는데 한 뭐 이틀만 투입하세요. 그럼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즉 쉽게 얘기하면 300명이면 150명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가 해당되고요.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 계엄해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7선, 8선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평생 할 수 있어요. 되게 쉽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은 4년이 한 회기이기 때문에 2번을 뽑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한 국회 4년 동안의 임기 기간 동안에 의장이 2명이 들어오시겠죠. 부의장도 2명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아시죠?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그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득표율에 따라서 임명하는 비례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1등 하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분이 혹시라도 이제 아웃당하신 거예요. 뭐 선거법 위반이나 뭐 돈을 먹고 어디 교도소를 가셨다든가 뭐 본인 몸이 아파갖고 못하겠다든가 그래서 자진사퇴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빈자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자리를 뽑기 위해서 새로 국회의원을 그 선거구에서 뽑게 되면 그 나간 국회의원 대신 들어온 국회의원은 이전 국회의원이 앞으로 남았던 4년 임기 중에 남은 기간 있잖아요. 그 임기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이게 잔여 기간에 대한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면책특권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단 뭐 국회 내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던가 방화한 건 처벌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국회 업무와 관련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뭐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뭐 폭로 행위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업무상 한 폭로나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즉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면책특권이라고 하고요.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즉 국회가 열린 상황 내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뭐 뇌물사건이나 관련된 포착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도 그러니까 회기가 없을 때 있잖아요. 이때 체포하거나 이때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기 전에 있죠. 즉 국회가 열리기 전에요. 임시회든 정기가 열리기 전에 이게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되고 잡혀갔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여기도 정족수가 있겠죠. 그럼 회기 중에도 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는 임기 중 연속성이 있으므로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는 원칙을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읽은 대로 그대로고요. 일사부재의 원칙은요. 부결된 의안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부결된 거예요. 국회에서 안 낸다고. 그러니까 찬성보다 반대표가 많은 의결이나 법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심의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다음 회에 때요. 왜 그러냐? 그걸 수정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되면요. 법률안 같은 게 부결이 되면 일단 그 회기에는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열리는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또는 하나 더 있어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에 대해, 법원 및 기타 이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입법사법 행정 중에 우리가 이제 사법을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국회하고 국무총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회 국회 설명드렸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분립의 중요한 주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 어떻게 보면 없다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세기도 되게 셉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은 일단 국회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 이게 죄가 있냐 없냐,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 법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재판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요. 특히 사법부의 권능이나 권한, 독립성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만 그 사회가 선진국이고 잘 운영되는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일반적 권한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명령과 규칙에 대한 심사권이 있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대법원에도 규칙이 있어야겠죠. 행정기관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지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입법, 사법, 행정 3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다른 그 기관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위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권 침해 사항이 오면 재판 오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잘못했네. 보상해줘. 미안하다 사과해. 이거 다 법원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데 법관 인사 독립성이라고 하는데요. 법원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개입을 불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설령 청와대든 국회의장이든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법원 내 구성원인 판사들끼리 정해야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법관 임명이나 뭐 법관 뭐 딴 데 발령받는 거를 뭐 청와대나 뭐 국무총리나 뭐 힘 있는 검찰 같은 데서 개입을 해갖고 해봐요. 그럼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이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의 인사 독립성에 대해서는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도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에서 대통령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개입하는 이런 일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인사의 독립이 인적 독립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관 자격과 임기 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관은 신분보장.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이후에는 웬만한 이유가 좀 잘리질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법관을 갖다가 일부 그러니까 판사를 얘기하는데요. 일부 국민들이 열이 받아고 법관을 뭐 대통령이 잘라야 된다는데 이거 헌법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법관은 본인이 사표 쓰거나 또는 정년이 되거나 정년되면 정년퇴임 하셔야죠. 탄핵을 받는 경우 빼고는 안 돼요. 탄핵이란 게 아직 되게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법원에 대한 법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독립인데 재판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는 변호사나 아는 선배에서 영향을 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법관은 절대 자질이 없는 법관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관들도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학습과 노력과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법관을요 아주 험한 산 속에 있는 사찰의 스님 내지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시는 신부님 또는 항시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의 비유를 합니다. 법관을. 왜 그럴까요? 항상 중립적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끄는 상태에서 이 재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판사님들 바쁜 분들 있어요. 나가서 막 동창들 만나고 이런 분들인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관은 고독한 존재여야 됩니다. 급여도 많이 받잖아요. 처음에 신임법관 3급 상당 공무원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분들은 남의 신상이나 운명을 결단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여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관 스스로 좀 자중을 하거나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 공개주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는데요. 근데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촬영은 공개가 아니에요. 촬영해서 중계하는 거, 촬영은 하는데 중계하는 거 있죠. 이건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신상이 다 공개되는데 좋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관 회의 내지는 법원행정처 같은 데서 이거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법관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 이건 재판장이 결정해요. 재판장하고 거기 들어온 판사님들이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장도 담당 재판장한테 공개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말씀을 드리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원이 2개가 있잖아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관이 다 해요. 헌법재판도 하고 일반 법원 판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즉 주로는 이제 변호사 자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3분 선출하고요. 대법원장께서 3명을 지명하시고요. 대통령이 3분을 지명하셔요. 그래서 총 9명이 보시면 재밌죠.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3인을 이렇게 천거를 해갖고 이분들이 9명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지금 재직 중인 재판관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하실 수 있고요. 단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이라는 건 중립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냐? 위헌법률 심판권 있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심판하시는 그 재판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탄핵 심판, 탄핵이라고 아시죠? 공무원인 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급을 얘기해요. 행정각부의 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여기 판사가 해당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탄핵 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관, 판사가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해상 심판권, 이건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제 눈으로 봤는데요. 보셔서 아시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권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방식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과 서면심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 사안에 따라서 실제 말로 변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서면으로만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왜 서류만 가지고 재판해 그러는데 서류만 가지고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규칙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농협조합장 선거 아시죠? 농협하고 수협조합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왜? 이거는 법률로 조합장을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는 일반적인 공무원 뽑는 선거 이외에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선거 관리하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니까 위원이 있겠죠. 임기 6년이에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뽑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서로 정리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단 중요한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호선이라고 나와 있죠. 서로 뽑는 거예요. 즉 9명이 투표를 해갖고 그 중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는 뭐냐? 이 선거관리위원은 역시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선거 위반에 관련된 거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시는 게 위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별일 없으면 그대로 유지 임기가 보장이 되고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파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은 뭘까요? 감사원은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돈 관련된 걸 주로 하셔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하고요. 이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도 수행해요. 직무유예 아시죠? 뭐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술을 뭐 처먹었다던가 아니면 뭐 바람을 피웠다던가 이런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암행어사고 그래요. 그래 옛날로 변하면. 그래서 이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돈 관련된 것만 회계 관련된 부정을 많이 보시게 돼 있는데 직무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징계만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형사상으로 처벌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즉 처벌은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 직속으로 돼 있어요. 직속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 소속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원장님이 감사원을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대통령도 여기 개입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들 있죠. 위원들이 합의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감사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마다 감사위원 숫자가 좀 틀린데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에 1회 하나의 중임이 가능합니다. 즉 8년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는 4년에 1차예요. 중임 가능합니다. 역시 감사위원도 8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은 잘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아닌 것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대통령제 아니라니까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무총리 제도의 시행,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딱 하니 보이시죠? 납니다. 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보다는 대통령제적 요소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나머지는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선 대부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임기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에 의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국회의 임기는 4년이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딱 보이시죠? 라잖아요. 그죠? 예. 국회의원의 임기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4년의 임기인데 선출되면 8선을 하든 10선을 하든 마음대로 없어요. 해도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선정하여 임명하며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는 중임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딱 하면 보이는 게 있죠? 네,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거를 하면 대통령이 아 그래요? 하고서 되겠네요 하고 임명을 하는 거지 감사원장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 요약을 하시면요. 우리나라 그 헌법선언의 통치구조의 원리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구조로서 대통령은 5년에 중임이 안 되죠. 한 번만 하실 수 있고요.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국정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국가와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대외적 국가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영역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돼서는 회기계속의 원칙,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결된 법률안의 의안에 대한 의사부재의 원칙, 그 다음에 회의 공개의 원칙, 이것도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 중에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입법사법 행정 이외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의 감사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육부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디 뭐 행사에 가보시면 3부요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6부요인 얘기하죠. 6부에는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이 세 분을 추가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